상황과 관련해 다양한 옵션을 제시했는데 판단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설 선물에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주한 일본 대사관이 설 선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에게 보낸 선물에 독도로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사관은 선물 수령을 거부하고 바로 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물을 돌려보내면서 한국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지방과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대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서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2도입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건재합니다. 여론조사상 최고치인 17%를 기록하는 결과도 나온 바 있고 15%, 17% 한 2주째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표심이 옮겨갔다, 이런 분석이 컸습니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을 해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그런 모양새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철수 후보 대선 완주 가능성 높아졌고 야권 단일화 구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는데요. 안철수 후보 이 지지율의 원동력은 뭘까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까요? 자, 잠시 후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이지은 캐스터. 네, 이번 주말은 미리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이나 물류 이동량이 늘어서인지 지방 방향으로 이동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곳곳에 사고 지점도 있는데요. 먼저 호남지선 논산 방향으로 충청권인 북대전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km 구간 정체도 있는데 전방주시와 감속운전 잘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도 기흥 동탄 부근에서 2차로 버스 사고가 났습니다. 2차 사고 유의하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 구간에서는 교통량 자체도 많아서 기흥 동탄 부근에서 막혔다가 C구간인 달래내부터 반포 사이 9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총 36km 구간이나 막히는데 그중 충청권인 천안 부근에서만 17km 구간이나 한 번에 밀리면서 가장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영동선도 강릉 쪽으로 정체가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서창에서 주춤했다가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10km 구간 밀리고요. 강원권 진입하시더라도 원주 부근에서는 7km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는 경기권인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까지 6km 구간 밀립니다. 근교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기가 더 힘든데요. 계양부터 자유로까지 9km 구간 밀렸다가 소래터널부터 중동 지나기도 어렵고요. 반대 판교 쪽으로는 이보다는 수월하지만 그래도 7km 구간 어렵습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 가신다면 성남 요금소부터 서하남까지 9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고 있죠. 자,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미크론이 이제 확실히 코로나19 지배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네. 7,000명 넘었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7,009명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000명을 좀 넘었다라는 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이게 왜냐면은 정부가 7,000명이 넘게 되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기준으로 제시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토요일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2주 전인 지난 7일 토요일에는 3,507명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인 15일에는 4,419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009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역 체계가 크게 완화된 건 없거든요. 지금 인원 제한만 조금 풀어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역시 오미크론의 전파력 때문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기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전환이 될 건데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어제 기준으로 방역당국이 이미 광주랑 전남, 평택, 안성 이런 지역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됐다라고 보고 여기에 일부 체계를 적용을 했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 검사를 이제 우선순위자들에게만 이렇게 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예. 예를 들자면은 뭐 밀접 접촉자나 아니면 또 60세 이상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한 거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의료 역량이 따라가기가 좀 어렵게 되잖아요. 검사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한 방책이고요. 또 그리고 이런 이 조치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갈 겁니다. 또 10일인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기간은 26일부터 전국에서 7일로 단축할 그런 예정이고요. 예. 지금 위중증 환자 수치는 오늘 433명이었는데 사흘 연속 400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확진자 한참 늘어날 때 위중증 환자 1,000명대까지 이렇게 전해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거네요. 맞습니다. 숫자 자체는 적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사실 확진자 숫자와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시차가 조금 있거든요. 예. 확진자 숫자가 늘어도 바로 위중증 환자가 늘지 않고 또 확진자 숫자가 줄어도 바로 줄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한 2, 3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다시 위중증 환자 수가 많이 증가세로 돌아설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이 투약도 시작이 됐죠. 네, 화이자사의 이 제품이 들어왔는데요.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입니다. 예. 이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지난 13일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제인 20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정부가 109명의 확진자에게 투약을 했습니다. 네, 아직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방역당국이 설명하는 이유는 원래 고령층한테 좀 주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고령층의 예방 접종률이 현재 높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또 방역 조치도 강한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이 투약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이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노인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에서도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할 예정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입 물량을 봐서 할 예정인데 앞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에도 공급을 할 겁니다. 이달 말쯤에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담당 약국도 추가로 확대를 할 건데요. 지금 주말이나 휴일 같을 때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280개 약국에서 다루고 있는데 약 460개 정도로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나 군구 이런 정도로 봤을 때 보통 구에 한두 개 정도의 약국에서 다루게 됐었는데 앞으로는 3개에서 4개 정도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 이 감염 우려 때문에 장례식도 전에 그냥 바로 화장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장례를 먼저 치르고 화장해도 되도록 바뀐다고요? 맞습니다. 기존의 정부 지침이 원래 먼저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그런 지침이었는데요. 예.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감염 우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망자의 체액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본 거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정부만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기존의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런 방식을 권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지금 한 2년이 이상 지나면서 이제 국내외에서 그런 이제 사망자로 인한 감염 전파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고요. 예. 또 유족들도 이게 워낙 좀 가슴 아픈 일이다 보니까 꾸준히 추모를 하고 그다음에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장례를 치른 다음에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기로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이제 어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실제 적용은 오는 27일부터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의견들도 좀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거예요. 예. 그리고 방역 수칙을 엄수하는 것이 당연히 조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세부 방역 수칙도 만들 건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장례 실무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사전 교육을 해서 실제 장례 절차 중에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서 이재명 후보는 주말 동안에 수도권 지역 돌면서 특히 수도권이 민감한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내놨네요. 네, 어제부터 5박 6일로 서울, 경기, 즉 수도권 지역 일정을 했고요. 예. 네,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매주 타는 민생버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메타버스는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5박 6일로 굉장히 일정이 길거든요. 예. 수도권이 넓기도 하지만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반영을 해서 수도권 집중 공략을 펼친 걸로 보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서울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 첫 방문한 곳이 은평구의 한옥마을이었어요. 예. 여기에서 서울 지역 7대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다만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인 규모하고 또 어느 지역에 할지 어떤 부지에 할지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그제 밤에 정리가 됐는데 부족해서 추가하느라고 제가 미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 후보는 물량 공급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교통 공약도 내놨는데요. 서울 지하철 1호선, 2호선, 4호선 혹은 또 경의선 이렇게 일부 지상 구간이 있는 지하철은 단계적으로 여기를 지하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고요. 예. 그리고 또 경부고속도로의 양재 한남 구간도 지하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도 이건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 공약들은 좀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랑 좀 차별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요. 어제 서울 메타버스 출발을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이 정말 부동산 때문에 고생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기대에 못 미쳤다. 이재명 정부는 정말 다를 거다. 성남도 달랐고 경기도 달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차별화 전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는 서울을 순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오는 26일까지는 경기도를 또 순회를 할 겁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충청을 자주 가요. 그리고 또 네. 지역 공약뿐 아니라 생활 밀착형 공약도 이번에 여러 가지를 내놨네요.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는 충남하고 대전을 찾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세종을 찾았습니다. 예. 소위 중원이라고도 불리는 충청도를 찾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자주 가기도 했고요. 좀 중요한 시점마다 충청을 찾았거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을 때, 즉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잠시 이 공백기를 가진 다음에 정치 참여를 6월 달에 선언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이 바로 국립대전현충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9일, 이날이 대선을 딱 100일 앞둔 날이었거든요. 이때도 세종하고 대전을 찾았었고요. 예. 그리고 또 작년 말일 12월 말에 31일에도 충북 단양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가 충청 쪽에 좀 힘을 쏟는 이유는 윤 후보의 고향은 서울이에요. 그런데 윤 후보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충남 공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고향으로 삼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요.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앞서 방문할 때도 자신이 충청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예. 그리고 어제 대전에 가서도 제 선조가 500년을 넘게 사셨다 충청 지역에서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대전 지역 맞춤 공약 몇 개 내놨는데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충남에서는 충남 삽교역하고 대전역을 잇는 충청 내륙철도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예. 그리고 또 충남 아산에 국립경찰병원 짓겠다. 또 서산에는 민간비행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가서는 제2대덕연구단지를 설립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기존에 대전에 있었는데 세종특별시로 이전되는 곳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한 자리에다가 다시 방위사업청을 이전을 하겠다. 즉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 지역에
지역은행을 하나 설립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했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생활 밀착형 공약 3개를 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뭡니까? 첫 번째는 가족 돌봄 휴가 유급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 있으면 한 학기당 한 번은 유급 휴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접종이 되는데 만 12세 여성 청소년만 보험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2세 여성 청소년만 무료 접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은 한 6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윤 후보의 공약은 여성은 9세에서 45세, 그리고 남성은 9세에서 26세 이 나이대면은 보험 혜택을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업 종사자들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받아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건소나 병원에서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습니다. 네. 나머지 후보들도 봅시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 찾았네요. 네, 어제 경기도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방문을 했는데요. 직원들하고도 만나고 또 임원진하고도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특수학교를 만들어서라도 반도체 인력을 훨씬 더 확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미국하고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국가적인 투자나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 후보의 1호 공약이 5555 공약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어제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이름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조금 다른데 안 후보의 5555 공약은 5개 이상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서 삼성전자 수준의 글로벌 기업 5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주요 5개국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걸 언급하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정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묻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안 후보 어제 따로 공약도 하나 내놨는데요.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의 주장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은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 같은 그런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역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에 살지는 않으면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취득가액의 15%는 세금으로 물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만났죠. 이게 아무래도 김건희 씨 그 녹취록 파장에 연관된 거겠죠.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공개가 됐을 때 또 주목을 받았던 발언 중에 하나잖아요. 예. 김건희 씨가 이 녹취록에서 이 여권에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미투는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걸 거론하면서 앞서서 이미 심상정 후보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김지은 씨를 비공개로 면담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라고 해요. 네. 비공개로 만난 다음에 그 내용을 정의당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심상정 후보가 그 만난 자리에서도 김건희 씨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지은 씨도 김건희 씨가 사과해 주길 바라고 있다. 또 공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언행에 신중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김지은 씨는 심상정 후보한테 2차 가해 방지에 힘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이런 점을 이제 받아들여서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를 방치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이제 그간에 집거를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여성이나 환경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즉 기존에 정의당이 힘써왔었던 분야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김지은 씨를 만난 행보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심상정으로 갑니다. 정의당에 다시 입당합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진 전 교수는 원래는 정의당 당원이었는데 2019년에 탈당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정의당이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으니까 탈당을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여야 모두 이른바 녹취 대전 벌어졌었잖아요. 김건희 씨 네. 녹취,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뭐 욕설 녹취 이건데 이재명 후보는 그 욕설 논란 녹취록 수습에 아주 집중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맞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 녹취록이 지난주 일요일에 공개가 됐었고 여기에 일종의 맞불 전략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장영하 변호사, 국민의힘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장영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할 때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지난 18일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소위 형수 욕설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좀 진화를 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이제 어제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거리를 걷다가 이재명 후보가 즉석 연설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흉악한 사람이 아니더라. 욕했다는데 엄마 때문에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여기 계시는 한 분이 영상 보는 사람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이런 얘기를 해달라. 이재명 후보 집안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소위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한테 연설을 할 때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언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좀 나서서 뭐 알릴 건 알리고 해명할 건 해명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도 입장문을 내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욕설의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그 녹취 음성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 만나서 원팀 이루려고 했는데 오히려 두 사람 사이가 좀 나빠진 것 같아요. 네, 지난 19일에 저녁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예. 만나서 홍 의원이 그간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윤 후보가 선거기구에 영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날 당일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이제 홍준표 의원이 국정 운영 능력 담보 그리고 처갓집 비리 엄단 이 두 가지만 해소를 해주면은 선거팀이 고문으로 참여를 하겠다. 즉 합류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합의가 잘 됐구나 이렇게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 날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날에 홍준표 의원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 서울 종로하고 대구 중남이 있는데 예. 총 5개 중에 2개를 언급을 하면서 홍 의원이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천을 해주고 또 대구 중남에는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예예. 그리고 권영세 손대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걸 구태정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홍 의원은 왜 그런 내용을 또 공개했느냐라면서 반박을 했고요. 특히 어제는 페이스북에다 글을 4개를 연속으로 써가지고 윤석열 후보랑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이제 결국에는 무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불참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공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처갓집 비리를 엄단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합의가 깨진 것이다.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 측도 계속 맞서는 상황인데요. 공천을 요구하는 건 구태 정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까?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 아직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데요. 예. 일단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발언을 자제하고 있어요. 어제 대전 일정 중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질문이 나오니까 홍준표 의원님하고 나눈 얘기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원팀으로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여지를 좀 열어놨고요. 예. 그리고 홍준표 의원 측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닫아둔 상태는 양측 모두 아닌 걸로 보입니다. 며칠 더 봐야 되겠네요. 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3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한파주의보도 오전 10시에 모두 해제가 됐고요.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도로에 살얼음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꽤 올랐습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상태로 출발했고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기온이 높은 만큼 덩달아 나빠지겠습니다.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은 오늘과 내일까지도 먼지 농도가 나쁨 예보
오고요. 오늘 또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경기 남부나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은 곳에 따라 빗방울이나 눈 날림 예보 있고요. 제주도도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비로 바뀌어서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도 전남 남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렇게 내일 아침까지는 주로 서쪽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는 역시 동쪽 지역 중심으로 비나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고 평년보다 2, 3도 높은 낮 기온입니다. 대전과 대구 각각 8, 9도, 광주 11, 부산 12도까지 예상되고요. 내일은 서울이 7도, 월요일은 8도 등으로 대부분 이렇게 기온이 쭉 오름세를 띠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함도 심해지면서 현재 내려져 있는 경남 해안의 건조특보도 조금씩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4도까지 올랐습니다. KBS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김민희 씨. 네, 설 연휴를 한 주 앞둔 주말 교통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양산 부근 사고는 이제야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회덕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그 후로 기흥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로 속도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부산 방면 정체는 모두 27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남사 부근으로 정체되는데 남사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천안에서 천안휴게소 사이 정체가 특히나 심하고요. 더 가서도 옥산휴게소에서 옥산 사이와 또 회덕분기점 일대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먼저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 내촌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대선의 이제 최대 변수가 될 그런 전망인데요. 단일화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이 3강 구도로 재편된다면 그다음 또 어떻게 급요동칠지 모두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를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5%, 7% 그러더니 지금은 네. 15, 17 이러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변화의 배경이?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그 지역을 돌아다녔는데요. 예. 제주, 호남, 충청, 강원 등지를 돌아다녔는데 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철수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철수가 민심의 마음에 정말 닿았다라는 그런 흐름이고 이런 흐름이 이 상승세를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달 전까지는 그 진정성이 안 먹히다가 이제 먹힌다 이건가요? 안철수가 사실은 그 기존 정치의 문법이 기존 정치인과는 달리 좀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또 정책적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감성적인 접근이랄지 마음에 닿는 데에 그만큼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드디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에 닿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안철수 후보 본인의 역량과 그것이 민심을 움직였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변화에 따른 반사 효과는 없다고 보세요? 양당 후보 지금 그 한국갤럽의 3주차 여론조사 추이를 보시면 예. 그 윤석열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0% 초중반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이 30% 초중반의 박스권이라는 의미는
그 진영의 어떤 결집, 그 상황을 전혀 돌파하지 못하고 확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거는 두 후보가 가진 후보의 자질, 도덕성,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 그리고 후보의 가족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야기해서 야기돼서 본인들이 박스권에 갇힌 것이고 그 예. 이외에 확장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안철수가 유권자의 마음에 가 닿음으로써 안철수가 확장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에 한 뭐 15%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윤석열 네. 후보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질 때였던 건 맞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의 열망이 사실 늘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은 과반수 예. 이상의 맞아요. 그런 열망들이 보이고 있었는데 예. 사실 그 정권 교체의 열망들이 윤석열 후보로의 어떤 그 이동 이런 부분들을 야기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예. 이제 후보의 자질이나 후보의 어떤 공정의 문제, 가족 문제에 대한 태도 예.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고 이동됐던 윤석열 후보로 이동됐던 이 중도나 이런 확장 세력들의 지지가 예. 다시 떠나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월 중순쯤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지율이? 양강구도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의 열망을 받는 후보로 일축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정권 유지의 열망을 받아 안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 진영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강구도인데 안철수 대 이재명이다? 예, 양강 구도. 그러니까요. 양당 구조는 지금 깨지고 인물 구도가 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예. 2강 1중 내지는 3강의 형태이고요. 이것이 이제 정권 교체의 열망이 안철수에게로 예. 본격적으로 이동되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그 양강 밑으로 처진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의 그 의석이 뭐 만만치 않고 국민의당은 지금 3석짜리 미니 정당이고 이런 게 네.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조직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선거 구도도 기존의 양당 구도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인물 구도로 바뀐 것처럼 선거의 그 유권자들의 어떤 그 표심을 결집하는 부분도 기존의 조직적인 그런 그 의사 예. 형성 이것보다 뉴미디어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한 예. 그러한 의사 결정의 방식으로 지금 환경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이 바뀐 환경에서는 어떤 전국적인 조직의 차이가 예.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하신 대로 2월 중순 안철수 대 이재명의 양강구도 그리고 윤석열 네. 지지율은 그 밑으로 쭉 처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때 후보 단일화 논의는 안철수 중심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되겠네요. 안철수 후보 중심의 뭐 단일화 논의를 그때도 국민들도 아마 언론도 끊임없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단일화 논의의 사실은 그 근본적인 그 생각은 예. 정권 교체 열망이 아주 높습니다. 예.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 때문에 이 단일화 부분이 그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이 안철수 후보가 이 확장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 교체의 열망을 다 담고 확장력을 기반해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 유권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그 힘을 보태주시면서 예. 그런 논의들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염려들은 자연스럽게 불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화 논의는 이제 아예 없어진다? 네. 안철수 대세론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권은희 원내대표의 예측대로 가면 그렇겠습니다만 예측이 어긋나서 2월 중순 됐는데 여전히 윤석열, 이재명의 양강 구도고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뭐 10% 중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정권 교체의 열망이 인물 경쟁력이 있는 안철수에게로
한쪽으로 다 쏠리는 그거는 시기의 문제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일어나는 선거혁명, 국민들의 선거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그런 그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계신데 만약 가정법입니다만 그렇게 안 갔다고 치면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안철수 후보가 그 마지막까지 가면 한 15% 득표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적인 질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뭐라고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은 지금 뭐 윤핵관이라 메모드 선대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권력 교체를 위한 그런 정치 세력일 뿐더러 이 국민의힘의 후보 역시 이 공정위 출마 명분이신 분이 배우자의 허위 가장 이력에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불공정했다라는 그런 사과도 사과도 뒤늦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정책을 발표를 하시는데 이게 대독을 하시는 건지 의심이 되는 그런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 세력과 이런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단일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상의 그러한 결과다 내지는 그런 결과가 예측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거나 결정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윤핵관 등등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신 건데 또 지금 가정법의 기초에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안철수가 끝까지 가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게 더 낫다 이 말씀인가요? 안철수가 사실은 윤석열과 이재명 누구를 대통령으로 되는지를 결정하는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이고 물론 그렇죠. 유권자들의 선택의 결과일 뿐이므로 안철수는 후보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정권 교체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가정법의 기초에서 이렇게 저렇게 유인을 했는데 정답을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전직 수사과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요즘은 좀 뜸하긴 합니다만 오래전부터 안철수 후보의 가치를 수용하겠다. 함께 할 수도 있다. 자꾸 이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치를 수용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협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집권 여당의 포용력 있는 자세, 국회를 운영하는 자세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동시에 가치를 수용하겠다라는 말을 한가 동시에 세석짜리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세석짜리 정당이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의석수와 국회 운영은 별개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이고 그 정당과 함께 국회에서 국회 운영을 해가는 것은 국회의 제1정당이 또 국민에게 받는 별개의 요구이고 거기에 협치로 당연히 국민들께 응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마음가짐부터 좀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협치란 표현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선뜻 안철수 후보한테 표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머뭇거려지는 게 세석짜리 정당인데 대통령 되면 이 국회가 입법을 하나도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이런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세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화와 개혁을 더 힘있게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폭넓은 인재 영입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늘 진영의 지지에 진영의 지지에 갇혀서 갇힌 선택만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구조인데 국민의당은 정책을 보더라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또 청년들이 원하는 각종의 개혁 과제, 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런 부분들을 예. 사실은 어떤 진영이나 지역에 갇히지 않고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제시에 기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면 예. 이러한 제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서 압박하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 두 당은 진영에 갇힌 그런 상황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개혁에 오히려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국회에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권력 게임이라는 정치 현실 논리상 거대 정당들이 만약에 안철수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 우리가 입법으로 도와줄 테니라는 전제 조건을 깔면 아무래도 또 권력의 일부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는 뭐 양당의 진보 세력, 그 보수 세력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것이냐 이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고 국회의 현실이었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지고 국민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정치혁명은 국민이 승리해야 정치혁명이 일어납니다. 예, 알겠고요. 지금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양자만의 TV 토론 이거 금지시켜달라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내셨죠? 예, 지난주 수요일인 19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그리고 이제 24일인가 아마 다뤄질 모양이던데. 예, 심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2007년도에 그 10% 이상의 지지율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에 대해서 법원에서 방송 토론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선거운동이어서 유권자들이 이것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 방법인데 이렇게 지지율 10%로 제한해서 후보를 제한하는 그러한 그 TV 토론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후보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방송 토론을 금지하는 사법적인 판단이 있거든요. 그 전례가 있기는 있죠. 그 사법적인 판단에 비추어서 법원이 당연히 인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법원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국민들의 후보자 선택권을 당연히 최고로 존중하는 그런 그 법제서 수호기관이기 때문에 인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을 이 두 당이 진행을 했나 살펴보면 두 당이 당시에 사실은 이 그 녹취록 공방이나 배우자 공방으로 사실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토론으로 이 부분을 좀 돌파해 나가려고 했던 그런 하재 모면용이었고 그런 하재 모면용으로 이 부분을 이제 그 이야기하다가 진행되다 보니 이렇게 사법부의 기왕의 판단에 어긋나는 이런 협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입장은 안철수, 심상정 포함한 사자 토론이 맞다 이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도 막 아마 법원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 사자 토론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조금 아직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국민의힘의 입장하고 상관없이 민주당에서는 뭐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라도 기존의 사법 질서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후보자 선택에 대한 권리를 존중을 해서 다자 토론을 하자라고 국민의당과 그 정의당에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수용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 국민의힘은 뭐 제안을 했으니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국민의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셨죠? 네. 그 의미는 뭡니까? 정말 저도 그 마음이 포근해졌는데요. 사실 저희 정치 현실에서 너무 그 각박하게 매몰되어 있고 서로 날선 공방들을 하고 있어서 이 어른의 시대 정신, 시대 담론 이런 부분들이 이 부재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대 정신, 시대 담론을 듣고 저희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국민의당이 좀 제안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선판이 좀 혼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좀 빗대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이 나쁩니까? 이재명 녹취 파일이 더 나쁩니까? 어느 쪽이 더 나쁩니까? 굳이 따진다고 하면. 예. 네,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의미로는 그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방영과 관련해서는 취재윤리에 문제가 추가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좀 더 비난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지금 설 전에 양 당이 녹취록을 그 설 인사로 국민들께 그 전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전 대선에서 어느 일방에 뭐 폭로가 있었지만 이렇게 쌍방에서 이렇게 녹취록으로 예. 폭로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는데요. 예. 뭐 단순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뭐 네거티브 이걸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예. 불신으로 그 이끄는 그런 모습이어서 해악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회든지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라는 그 사회적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 자산을 양 당이 다 팔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2월 중순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이재명 양강이 될지 아니면 뭐 여전히 지금 같은 상황이 될지 그때 가서 권인희 원내대표 다시 한번 저희 그 인터뷰하기로 약속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1부 여기서 접고요. 1시에 2부에 다시 뵙죠.